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약은 제가 다 먹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약사님께서는 한때 체중이 98kg까지 늘었다가 70kg대로 감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젊을 때였어요. 중반에 제가 이제 20대 말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근데 30대 초중반 되니까 환경이 변해가지고 굉장히 체중이 늘어나서 그때 98점 얼마, 그러니까 거의 100kg 직전까지 갔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일단 결정적으로 음식을 먹는 종류하고 양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특히 양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식단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반식 다이어트 유행하던 시절이고 저도 일단은 좀 먹는 걸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절반으로 대부분을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 섭취는 좀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살이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석 달 만에 한 20kg 가까이 감량을 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연구 결과 반복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빼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게 빠르게 빼는 게 좋다라는 쪽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천천히 빼야 다시 안 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빠르게 감량하는 거를 권하는 편이고 저도 그 당시에 석 달 동안에 20kg 가까이 뺐는데 유지했냐 못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빼놓고 나서 저는 꽤 오랫동안 유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이어트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 게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20kg 빼고 나면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운동도 더 해야 되겠고 또 뭐 이렇게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전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뭐 헬스장도 끊어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좀 유지하기 좋은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체중 감량을 하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게 살이 찌는구나. 이게 여기서부터가 과식이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그 지점을 알게 되니까 유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맘 놓고 과식만 안 해도 살이 잘 안 쪄요. 평상시에 저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하나만 만약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이 배가 쫄쫄 굶고 다녀서는 안 된다. 배가 고파도 안 되고요. 잠이 고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식욕을 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배가 좀 고프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걸 양으로 배가 고프지 않도록 먹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포만감이 저한테 오래가는 음식의 어떤 조합을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하고 지방을 너무 멀리하면 배가 빨리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위주,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빨리 고프고 주스 한 잔 마시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이제 그런 식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단백질을 좀 챙기는 그런 식단을 추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유지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책에서 제한 다이어트를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 이제 restriction 다이어트 같은 게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종류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은 살이 처음에는 더 잘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밀가루 안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사실은 그게 밀가루를 안 먹어서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기보다 밀가루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이 됐을 때 식단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기 쉽거든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반찬을 여러 가지 챙겨 먹는데 소위 말하는 밀가루 음식이라고 되는 것들을 보시면 분식이 됐든 아니면 빵집에서 빵을 사오든지 간에 약간은 너무 한쪽에 편중된 그런 식단이 되기 쉽거든요. 뭐 채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그게 뭐 밀가루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설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우리의 식단의 다양성을 해치기 마련인데 인간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을수록 영양이 불균형이 생기거나 결핍이 생기기 쉬운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제한 다이어트를 해서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다양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떤 지속 가능성 면에서 내가 오랫동안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음식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제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제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어차피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살을 빼는 거에 도전하는 거는 나이가 중장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롭습니다. 약사님께서는 아침 식사는 저탄고지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나 체중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제 아침 식사 저탄고지 한 지는 몇 년 됐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뭐 이제 일단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절대로 저는 하루 3끼를 다 저탄고지로 하지는 않아요. 아침만 저탄고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저탄고지라는 게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좀 적게 먹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먹었을 때 제가 점심까지 컨디션이 더 좋고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아예 안 먹으면 제 경우에는 그러면 커피만 한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게 좀 속에 부대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배가 빨리 고파요. 그런데 아침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릭 요거트 한 스푼 크게 떠서 먹으니까 저는 한 30g 정도 먹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올리브유 한 스푼 한 뭐 4-5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었을 때 한 11시, 12시까지 배가 덜 고파요. 사실은 이제 맨날 이렇게만 먹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은 달걀 한두 개를 곁들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릭 요거트 오늘 먹기 싫을 때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에다가 달걀 후라이 해가지고 그걸로 대신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격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침에는 그래도 탄수화물 좀 줄여주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좀 챙겨주는데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요. 관련된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이제 최근의 연구 중에 당뇨가 있는 여성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진행을 한 이건 재미있게 이제 연구는 캐나다에서 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여성분들은 전부 중년의 당뇨, 호주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보면요. 아침에 똑같은 칼로리로 먹고 단백질을 비슷하게 맞춰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 지방을 좀 챙겨 먹은 쪽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먹되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은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두 경우에 저탄고지로 아침을 먹은 쪽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에도 아침에 이런 저탄고지로 식사를 했을 때 가볍게 먹었을 때 점심에 확실히 혈당이 덜 튑니다. 이제 이거를 과학자들이 second meal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혈당이 덜 튀게 먹으면 점심에 똑같이 식사를 해도 아침에 혈당이 튀는 식사를 한 분보다 혈당이 덜 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저탄고지로 먹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연속 혈당계를 하루 종일 차고 다니거나 1년 내내 차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혈당도 혈당이지만 그거보다는 컨디션이나 식욕 조절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게 어떤 루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중년이 될수록 그러니까 40대 50대로 접어들수록 나만의 어떤 루틴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도 내가 나만의 루틴을 지켰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조금 안정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네, 흔히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단순히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순서가 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섬유질이 들어있는 뭐 채소를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풍부한 육류나 생선 같은 걸 또는 두부 같은 거를 앞쪽에 뭐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고등어를 먼저 먹는다 아니면 뭐 고기를 한 점을 먼저 먹는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할 때 먹고 나가지고 최소한 15분 20분 또는 길게 한 30분 있다가 밥을 먹게 하고 혈당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좀 잘못된 게 우리나라에서 한때 거꾸로 식사법 제일 많이 유행을 했었을 때 밥 먹을 때 반찬 먼저 먹고 밥 먹고 반찬 먼저 먹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도 거꾸로 식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밥 먹을 때 그런 식으로 뭐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반찬을 쭉 앞에 몰아가지고 한 15분 전에 먹고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뭐 숟가락으로 단백질 반찬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에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샐러드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는 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뭐 늦춰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사실 그게 섬유질 자체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앞에 그걸 먹으면 섬유질이 많은 그런 채소를 샐러드 같은 거를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씹어가지고 삼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사 시간이 조금 천천히 먹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하다.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먹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특히 놀라웠던 게 커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거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빈속에 커피만 마시면 속이 쓰린 분들이 또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인이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커피를 빈속에 마셨을 때 커피가 맛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된 원두냐에 따라서 또 로스팅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좀 떫은 맛이 나는 커피도 있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커피도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떫은 맛이 나는 커피가 그 안에 폴리페놀 이제 탄닌도 거기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들 떫은 맛이 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커피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는 위 점막을 좀 이렇게 수축시켜가지고 그게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빈속에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위하고 식도 사이에 졸여주는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괄약근이 있거든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커피 마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빈속에 커피만 마시게 되면 뭐 이렇게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좀 타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커피를 빈속에 자꾸 마시는 게 좋지는 않겠죠. 다만 빈속에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게 뭐 위염의 원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위궤양을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굳이 속이 불편한데 빈속에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아침에 저탄고지로 소량의 식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좀 부대끼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소량이라도 뭔가 간식이 됐건 가벼운 아침 식사가 됐건 드시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게 더 나을 거고 뭐 빈속에 수십 년 동안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10년, 20년째 되는 날 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빈속에 커피를 마신 것 때문에 위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낮게 나타났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연구들은요.
인과관계를 밝혀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커피를 마실 때 예를 들면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쭉 시간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그분들이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길게는 20년 지났을 때 보통 이제 그거보다는 짧은 연구가 많지만요. 그렇게 쭉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암 발생률이 커피를 마시는 쪽하고 안 마시는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또 예를 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이 양쪽 그룹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떤 무작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해낼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인과성을 밝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위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간하고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위험이 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질환들의 위험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일관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할 때는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커피라는 것 자체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커피가 생각보다 건강에 유익한 방향의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커피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커피를 나한테 마시라는 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안 마시는 분들이 굳이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나도 마셔야지 라고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커피를 원래부터 잘 마시던 분들이 괜히 건강상의 어떤 위험에 대한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나 커피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파킨슨병 위험이 좀 낮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커피를 마시면은 신경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를 얻는 게 아닌가 이제 연구진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커피 자체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자체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속에 이게 사실 식물성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거기 녹아 있습니다. 어떤 항산화 물질은 가열하는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건 또 새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커피를 그런 식으로 마셔주면 나도 모르게 항산화 물질, 식물성의 어떤 그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피는 최대 하루 몇 잔까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보통 제가 두세 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세 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두세 잔이 도대체 그러면 스타벅스라든지 무슨 할리스라든지 어떤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 두세 잔인지 그것도 또 잔이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집에서 커피 마실 때도 작은 잔에 마시는 분도 있고 큰 잔에 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두세 잔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시고 나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 400mg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400mg이라는 게 이제 어떤 커피는 한 잔에 150mg, 200mg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종이컵에다 커피 마실 때는 100mg도 채 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루에 매일 마시는 커피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매일 내가 찾아가는 커피 전문점이 다르다. 매일 집에서 내려 마실 때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종류가 다르다. 어느 날은 네스프레소 같은 거에다 추출해서 마시고 어떤 날은 원두를 갈아가지고 마시고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를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히려 피로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조금 커피를 쉬어 가셔야죠. 그런데 이제 마셨는데 확실히 마시니까 잠도 더 깨는 것 같고 뭔가 기분도 더 상쾌한 느낌이 들고 요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밤에 자러 들어갈 때는 이제 혹시라도 낮 동안에 마신 커피 때문에
수면에 지장이 없을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 똑같은 커피를 똑같은 방식으로 마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커피를 여기서도 마시고 저기서도 마시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잔을 마셨으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어떤지를 봐가면서 그 다음 잔을 마실지 말지를 결정하셔야지 커피 마시면 좋다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마시면요. 그러면 사실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밤에 수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요. 커피가 건강성에 유익하다고 했던 그런 모든 효과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당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커피를 한두 모금만 마셔도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굳이 커피를 마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차를 마시면 괜찮다고 하면 차를 드셔도 되고 또는 커피 중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이제 커피의 모든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맛으로 마실 수도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2형 당뇨병 같은 위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뭐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도 괜찮겠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들은 설탕도 넣고 우유도 넣고 거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커피를 드실 때는 블랙 커피로 드시거나 아니면 우유나 크림을 넣더라도 너무 많은 양은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설탕도 뭐 가볍게 한 반 스푼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설탕도 많이 타고 저는 캐나다 가서 살 때 보면 이제 거기에 제일 유명한 커피가 더블 커피예요. 크림 2스푼에다가 설탕 2스푼 넣은 이제 그런 커피거든요. 굉장히 달고 크림도 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 걸로 보인다는 모든 연구 결과가 대부분 다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가급적이면 블랙으로 우유나 설탕을 타서 드실 때는 가급적 소량으로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진짜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뭐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죠. 물론 이제 에스프레소 마실 때 설탕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라앉은 설탕 이렇게 마시는 그거는 진짜 맛있긴 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커피는 커피 자체로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책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라는 워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영양제 과다 복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사님이 보시기에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고 있는 영양제가 알부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남백알부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남백알부민이라는 게 이게 달걀 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성을 내용을 특별히 인정받은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남백알부민을 그렇다면 제가 달걀 흰자를 그냥 달걀 후라이 또는 삶은 달걀로 먹을 때 하고 이런 제품 병에 담긴 걸로 먹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요. 그냥 달걀 하나 흰자 그냥 그대로 먹는 것보다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뭐 4분의 1, 6분의 1로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렴한 달걀 먹으면 될 걸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 똑같은 걸 먹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먹고 나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일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 챙겨 먹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대체로 소화가 더디 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가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나면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모자란 상황에서 남백알부민이라도 넣어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달걀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달걀에는 어떤 그런 알부민이나 다른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식품으로 먹는 게 좋지 굳이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남백 알부민 제품을 사서 먹는 거는 뭐 남들이 먹고 좋다고 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돈 낭비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단백질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선 제가 필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이런 약 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위고비 테스트로 써보고 있는 중인데, 저도 이런 거 챙겨 먹습니다. 자,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걸 소화 흡수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단백질을 0.9g 조금 넘는 정도, 0.91, 0.92 정도, 체중 1kg당 그 정도로 챙겨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하루에 체중 1kg당 한 1.2에서 1.5g 사이로 단백질을 조금 더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먹어도 그걸 제대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런 이유로 자꾸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기피를 하게 되면 단백질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서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게 다는 아니지만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될 거고, 칼슘하고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섭취가 좀 부족한 걸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영양소인데 이것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특히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유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멸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멸치 하루에 챙겨가지고 많은 양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멸치볶음 같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밥 먹을 때 보시면은 먹는 양이 사실은 적은 양이에요. 그죠? 물론 그래도 건조를 한 거기 때문에 먹게 되는 양이 상당하지만 뭐 그래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못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면서 우유에는 칼슘만 들어있느냐? 단백질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 칼슘이나 단백질은 사실 우리가 먹었을 때 이용하기, 소화 흡수가 좀 용이한 그런 형태인 데다가 우유는 양 조절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나는 칼슘하고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한 잔 마셨는지 두 잔 마셨는지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하루 한 잔 마시는 건지 두 잔 마시는 건지 챙기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제품도 저는 뭐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타민 D는 식품 중에도 들어있긴 들어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생선 먹으면 생선에 이제 기름진 생선에 거기도 들어있고, 예를 들면 처음에 비타민 D가 발견이 된 게 대구 간유 같은 식품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그런 발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성 식품에도 분명히 이제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버섯 말리고 이러면 또 그 안에 비타민 D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동물성하고 식물성 비타민 D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식품으로도 어느 정도는 섭취할 수 있고, 뭐 시리얼이나 우유나 이런 데도 비타민 D를 강화해서 첨가해 놓은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햇빛 충분히 쬐어주고 하면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충제가 필요하기도 한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워낙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다니고, 그다음에 식품이 뭐 시리얼이나 우유에는 비타민 D 강화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 강화된 우유를 따로 찾으셔야 돼요. 해외는 비타민 D가 기본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우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시리얼도 사실 우리가 막 시리얼을 다 좋다고 드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합 비타민제 하루 하나씩 드시는 분들은 따로 안 챙기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비타민 D도 좀 챙겨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유는 칼슘, 비타민 D가 강화된 경우에 비타민 D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단백질 이런 면에서 훌륭한 식품인데 유당불내증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유당을 분해도 하고 필트레이션 해서 이제 좀 걸러내고 한 그런 형태 우유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로라도 우유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마시는 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인데 철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드실 때 우리가 이제 사실 따로 안 챙기셔도 예를 들면 칼슘 같은 경우에 또 따로 안 챙기셔도 녹색 채소 많이 드시면 진한 녹색의 채소일수록 거기 칼슘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보다는 흡수가 조금 덜 되긴 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도 뭐 많지는 않지만 채소에도 상당량 들어있고 그다음에 동물성 식품 육류에 철 많이 들어있는데 육류에 들어있는 그런 철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죠. 햄철 형태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자라기가 좀 쉽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도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식사가 너무 양적으로 적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때는 식사량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뭐 철, 단백질 다 사실 육류나 생선 드시면 한 번에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좀 식사량이 너무 적다 하는 분들은 하루에 종합 비타민제 하나로 뭐 이런 칼슘, 철, 비타민 B 이런 걸 좀 동시에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에 두루두루 들어 있는데 B12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돼요. 이제 B12는 사실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게 더 많고 식물성 식품 말하자면 채식 중심의 식단에서는 조금 모자라기가 쉬운 게 비타민 B12인데요.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으로 소화 흡수가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비타민 B12는 사실은 이게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위에서 내인성 인자라는 게 충분히 나와줘야지 되고 또 위 산하고 소화효소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좀 쪼개지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비타민 B12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위산 분비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복잡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게다가 비타민 B12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식품, 뭐 육류나 생선 같은 것도 좀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제로 비타민 B12를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른 의사분이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조미료를 퍼먹는 꼴이라고 하셨는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영양제 알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게 조미료를 먹는 거라고 하신 말씀을 자세히 이제 저도 봤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조미료에 들어있는 그런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도 L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몸에 나쁜 게 아닌데 왜 조미료 먹을 때는 몸에 나쁜 거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싼 돈 주고 안 먹어도 되는 알부민 같은 걸 먹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특별히 또 해로울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뭐 알부민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그거 자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체중 1kg당 2g을 넘어가는 그런 지나친 과잉 섭취가 아니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조차도 너무 많이 챙겨 먹어가지고 또 하루에 막 2g, 3g을 넘어가는 수준 체중 1kg당 그렇게 드셔가지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젊은 성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더더군다나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해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뭐 염증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실 이것도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지도 않고 엄청나게 크기가 큰 것도 아닌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노니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도. 근데 그 노니 주스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막 병째 마시고 막 몇 병씩 마시고 하는 분이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고 그 결과 결국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신 노니 주스가 문제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걸 끊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사례 보고가 논문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영양제든지 간에 그걸 과하게 드시는 거는 해로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너무 많이 드시면 간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수용성이거든요. 그런데 수용성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잉으로 많이 드시면 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에 속하는 것 중에서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과잉으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간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피리독신도 비타민 B군에 포함이 되고 신경에 심지어 도움이 되는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잉으로 드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오히려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커피 속의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드시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갈 때까지 과하게 드셨을 때는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을 하고 나면 피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다 피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네,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즉각적으로 이게 해롭구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면 피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비타민 B 같은 경우에 이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눈치를 못 채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해로운 상황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데 많이 먹게 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감기 예방이나 항암 효과까지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가 않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기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비타민 C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효과 못 미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은 이게 어떤 믿음의 영역처럼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연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절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감기에 대한 부분은 심지어 나쁘진 않아요. 감기 걸렸을 때 또는 감기 뭐 걸리지 않으려고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 뭐 해롭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감기 기운 있을 것 같으면은 뭐 비타민 C 한두 알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감기에 아예 안 걸리는 수준이 아니고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예를 들면 한 반일 정도 단축이 된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게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감기에 이제 뭐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는 못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한 비타민 C를 그래도 그럴 때는 한두 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감기약을 먹는다고 또 더 빨리 낫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은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먹는데 다만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저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모든 분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경우에 하루에 1000mg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다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흡수가 잘 되는데 흡수가 잘 되는 건 아니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비타민 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수산 또는 이제 옥살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토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토 안에 보시면 이제 수산칼슘 또는 옥살산 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토 안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삶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삶아서 물 버리고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입이 굉장히 막 애리고 따끔따끔하거든요. 그게 수산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뭉쳐가지고 돌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뭐 요로결석, 뭐 신장결석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를 들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타민 C를 먹으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비타민 C를 그럴 때는 좀 과잉으로 뭐 메가도스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의 몸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막 12알씩 먹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mg짜리 두세 알만 먹어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오메가3는 이제 필수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심방세동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영양제로 먹기보다 생선으로 그냥 섭취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메가3하고 생선하고 비교하면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쪽의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그쪽에서 연구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구는 예를 들면 생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왜 더 건강할까? 근데 그 생선 속에 뭘까? 이걸 찾아내다가 이제 오메가3가 그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는 환원주의적인 시각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환원주의적인 시각, 오메가3가 몸에 좋다라는 게 원래 우리가 세운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아주 그냥 딱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3 심방세동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mg, 1g이죠. 뭐 요 정도 섭취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1g이 2g 되고 2g이 3g 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의사하고 상담하지 않고 오메가3를 과잉으로 섭취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오메가3하고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메가3를 거기에 추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별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생선 좋아하고 잘 먹는데 하는 분이 굳이 오메가3까지 챙겨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생선을 먹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생선 좀 구워 먹으려고 하면 냄새나고 그래서 잘 못 드시고 가시 발라낸 거 싫어가지고 생선 잘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식습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를 보충제로 드시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건강에 있어서 모든 전반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중성지방 TG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걸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메가3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연구 건수에 비해서는 관련해서 나온 그 데이터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할 만한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드셔가지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mg 정도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용량을 높이려는 그런 분들은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하고 좀 상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오메가3가 뇌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서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책에 종합 비타민이 뇌에 시간을 돌려주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우선 오메가3 문제를 살짝 정리하면요. 오메가3는 우리가 이제 뇌 신경세포들 그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들 여기에 중요한 구성 성분이 DHA 그러니까 오메가3에 뭐 DHA, EPA 할 때 그 DHA가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신경세포막에 오메가3가 얼마만큼 구성 성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하고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도 있고 또 우울증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연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효과 안 나오는 거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또 한때 이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가 우울증 있는 분들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근거는 없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메가3 수치가 너무 이제 뭐 낮게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우울증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오메가3 보충제를 넣어서 추가를 해줘가지고 조금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어떤 표준적인 치료법도 아니고 그걸 막 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관련해 가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데 인지 기능 감퇴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볼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그래도 좀 숫자도 다른 임상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도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명 단위에 그런 식으로 참가자 수가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요. 이거는 세 가지를 비교했거든요. 하나는 가짜약, 위약이고 또 하나는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초콜릿, 카카오에서 추출한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그 항산화 물질.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먹게 하면서 실제로 인지 기능을 검사하는 시험을 치른 거죠. 그걸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추적을 해봤더니 나이가 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시험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시험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좀 이게 같은 시험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덜 떨어지거나 향상이 되는 경우도 나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 계속 보면은 점수가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위약 그룹하고 그다음에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초콜릿, 즉 카카오 추출물을 먹인 쪽은 그렇게 한 쪽은 점수가 확실히 더 많이 떨어졌는데 종합 비타민제를 준 쪽은 그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떨어지는 게 조금 더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나이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는 참고로 관찰 연구를 한 게 아니고 무작위 임상시험 방식으로 했으니까 약간은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과학자들의 추측은 물론 이제 나중에 후속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뇌 노화 시계를 약간 되돌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체 노화 시계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중에 모든 게 다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2가지 정도 지표가 주어진 건데 그것만 놓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점이 되게 많은데 다만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연구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요. 이거는 좀 설득력 있다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면서 뇌하고 어떤 그런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자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 중에서 모자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 비타민제는 아무튼 최소한 하루에 권장량 정도가 두루두루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먹으면 이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지기능 감퇴나 저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종합 비타민제가 살짝 메꿔줘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걸 좀 늦춰준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 피로 회복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홍삼을 선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홍삼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홍삼 섭취를 주의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뇨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혈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막힐까봐 약 드시는 분들 또는 이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홍삼이 뭐 반드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홍삼 자체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면역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홍삼 자체가 피를 약간 묽게 해주는 약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건강한 성인이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내고 있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 중이시거나 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피 속에서 어떤 그런 응고가 또는 혈소판 응집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약효가 강화되면 그게 그분한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큰 걱정 없어요. 뭐 부모님은 혈압약 하나 드시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이런 뭐 홍삼이 됐건 다른 건강기능 식품이 됐건 이런 걸 드실 때는 최소한 혈압이라도 더 재보시고 그다음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뭐 먹어도 괜찮은지 하는 거를 의사 약사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당뇨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혈당치가 바뀌진 않는지 한번 뭐 혈당을 집에서 좀 측정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또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를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서 고기를 사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한 번에 고기 많이 드신다고 그걸 또 다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기는 기분 좋아지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식사할 때 한번 대접하시고 평상시에 조금 이제 뭐 식사 잘 못 챙겨 드시고 특히 혼자 사시는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하고 영양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뭐 요즘에는 그런 관련해 가지고 분말이나 액체로 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게 오히려 사실 다른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억 유산균처럼 균수를 앞세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됐고 균수가 많을수록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균수가 많으면 동일한 균 구성으로 돼 있을 때 균수가 적은 것보다 효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균수에 대한 거를 뭐 보장균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광고하는 제품 중에는 균수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어떤 균을 얼마큼 넣었는지를 안 적어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놓은 제품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균이 사실은 좀 값싼 저렴한 원료를 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가격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면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싼 게 비지떡인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균의 구성하고 균수하고 보장균수 이런 것하고 좀 같이 봐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드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소화기관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화장실에 예를 들면 갈 때마다 불편했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변비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배가 맨날 아프고 설사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덜 가도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게 10명이면 10명한테 다 효과가 나타나거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프로바이오틱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성 소화 장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특정 제품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그게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먹었더니 확연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뭐 꾸준히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제품일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1,000억, 2,000억이라고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살아가지고 다 내 장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위산, 담즙산하고 만나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요. 살아가지고 장까지 가도 장에 갔을 때 장에 원래 살고 있는 미생물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로 넣어준 미생물을 비교를 하면은 정말
통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세력을 얻느냐,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몰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 되는 것도 먹는 동안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다 먹고 나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다시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통 안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로 어떤 기능성의 효과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해서 효과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게 장 건강에 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발효식품을 먹는 게 유익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더 많죠.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준다라는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게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밝혀내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한 거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인데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관련해서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10주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10주 동안의 연구에서 한쪽에는 발효식품을 먹는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 경우에는 이제 발효식품 대신에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먹는 쪽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발효식품을 먹은 쪽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나중에 연구 끝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더 좋아졌더라. 또 우리 몸에서 염증하고 관련된 지표가 더 좋아졌더라.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추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발효식품에서 온 거냐. 발효식품에서 온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를 한 거는 원래부터 우리 장 속에 있었는데 이 균들이 관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었던 것들이 발효식품을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번영을 해가지고 더 많이 번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양성이 늘어난 결과로 보여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러면 채소나 과일은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짧은 기간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는 발효식품이 뭐 10주라고 해봤자 그건 짧은 기간이니까요. 발효식품이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자들의 이제 그런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김치에 유산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제가 먹을 때쯤엔 다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를 몇 달 동안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제장까지 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뭐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트가 됐건 청국장이 됐건 김치가 됐건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먹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균 자체는 죽었든 살았든지 간에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들, 걔들이 만들어놓은 2차 뭐 대사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 속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런 미생물 군집에 가서 얘들의 다양성을 늘려놓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좀 유익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발효식품으로 미생물을 그렇게 장내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는 인류가 제일 오랫동안 또 해온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첫 끼가 되는 거는 점심 때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침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가볍게 먹기 때문에 근데 점심에 김치 먹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먹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 먹을 때 첫 입을 김치를 먼저 집어 먹습니다. 김치 한 점 탁 집어가지고 먹으면 사실은 그렇게 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렇게 좀 신김칠수록 먹고 나가지고 입안에 침이 싹 돌 때 정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게 뭐 건강에도 좋겠지만 사실은 기분 좋아지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건강에 또 제일 중요한,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기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로 GLP-1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체중 감량 외에도 여러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나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밤에 잘 때 코 많이 골고 이런 분들, 그분들 경우에는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이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처방이 될 정도로 이게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심장마비나 뭐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을 낮춘다든지,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위고비 같은 약의 경우에 한 뭐 20%까지 낮추는 걸로 그런 이제 연구 결과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신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든지, 심지어는 당뇨가 없는 분들도 신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그런 쪽, 또는 이제 간하고 관련해서 간에 뭐 예를 들면 지방간에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 뭐 좋아지거나 또는 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 이분들은 체중이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GLP-1 계열의 약물들이 또 전신적인 염증을 낮추는데, 또 뇌에서도 염증을 낮추는데도 좀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걸로 보인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GLP-1 계열, 사실 GLP-1 계열 약이 있고 GLP-GIP를 두 개를 다 건드려주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운자로가 그런 두 가지를 건드려주는 이중작용제고, 그다음에 위고비가 이 GLP-1 쪽을 건드려주는 그런 약인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쪽의 데이터 축적은 위고비, GLP-1 쪽이 더 많이 축적이 돼 있는 편이에요. 더 많이 사용이 됐고 더 앞서 나와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약들이 이런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체중을 감량하는 거랑은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생쥐에서 이런 GLP-1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혈관이면 혈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없애버려도 그렇게 하면 살은 빠지는데 혈관 쪽에 나타나는 유익한 작용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살을 빼서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물론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그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그 수용체에 가서 약이 작용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보다 실제 사용자, 대중이 항상 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롱제버티 메디신, 그러니까 장수 의약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정말 막 뭐 영어권에서 그런 크레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열풍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약을 막 처방을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원래 주사해야 되는 것보다 뭐 몇 분의 1로 주사를 하고, 그런 소량으로 이제 주사를 하면서 나는 건강이 더 좋아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단은 처방약이기 때문에 의사하고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셔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아까 이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말씀드렸지만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도요, 심층 기사를 굉장히 길게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GLP-1 계열의 이런 비만 신약을 쓰게 될 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요소가 부작용 중에 탈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일시적으로 좀 빠집니다. 이거는 사실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단기간에 살을 빼면 이제 머리카락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탈모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그런 이 약을 사용한 분들의 후기, 경험담 이런 걸 모아놓은 기사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이제 곱슬머리가 풍성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탈모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전처럼 풍성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던 분이 이런 그 비만 신약을 쓰고 나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엔 머리가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원래 풍성한 그러면서 이제 컬리한 웨이브 가진 그런 머리를 내가 되찾았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놀랍다. 저런 일화적인 사례를 보고 나도 머리가 더 나게 저 약을 써야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섣부른 결론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관련해서 방송에서 이게 전신적인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관련해서 염증성 질환이 조금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부과 영역에서는 그게 건선하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위고비의 원래 당뇨약 버전이 오젬픽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약을 써서 살이 빠지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푹 꺼진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오젬픽 글로우란 말도 나와요. 이것도 그냥 전문 용어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엮어낸 그런 말인데 오젬픽 위고비 같은 약을 써가지고 살을 빼니까 피부가 톤이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너 피부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선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건선은 이제 피부에 붉어지고 염증이 많이 보이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피부 자체가 너무 피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건선이. 근데 이제 이 건선 같은 경우에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해외에서도 좀 유난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로 내가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댓글을 건선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하는 거를 저도 여러 차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건선인 분은 이런 비만신 약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어떤 그런 효과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가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부담이 좀 큰데요. 반면에 인도처럼 특허가 만료된 국가에서는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예측은 잘 안 되는데요. 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도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달치 약값이 주사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네, 그 안팎이었어요. 미화로 해서 100불에서 아마 150불 요 정도 사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약값이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 캐나다, 중국, 브라질이 위고비가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제네릭이 나오면서 인도에서 원래 오리지널 약값의 80%까지 내려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80%, 90%. 그러면 원래 약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면 1, 2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예. 근데 관련해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논문에서는 다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예측하는 걸 물론 근거 있는 예측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가격으로 풀어낼지는 모르죠. 그러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의 원료가 되는 그런 약을 가지고 쓰인 논문을 보면요. 한 달 약값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1년의 약값이 한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이거는 아직 진짜 정식 인정이 된 논문은 아니고 사전 이제 프리프린트 논문이지만 그런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5천 원도 아니잖아요. 한 3, 4천 원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물론 이게 거의 원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얼마에 공급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주사제가 약값이 더 내려갈 거고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약값이 좀 덜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제보다 먹는 약이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주사제는 이걸 주사하면 다 흡수가 되지만 먹는 약일 때는 한 100을 넣어줘야지 그중에 1이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먹는 약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먹는 약 원가 낮추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트렌드만 놓고 보면요.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출시가 될 때 캐시로 자기가 직접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 자체가 미화로 149달러에 책정이 됐어요. 한 달 약값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용량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옛날에 우리가 위고비 얘기할 때 이런 주사가 한 달에 미국에서 뭐 18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처음에 내놓을 때부터 한 달 약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또 경쟁자인 파운더에어라는 약도 있는데 이제 그건 릴리에서 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약들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될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약이라는 건 원래 안전성이 점점 더 확보가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무래도 사용자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약의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구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관련해 가지고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추측을 하는 그런 추측을 해서 내놓은 그런 자료를 보면 2035년까지 1,900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아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육이 함께 빠지면 건강한 감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을 쓰면서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운동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운동을 하면 생각보다 근육이 덜 빠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재밌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생쥐한테 이제 한쪽 다리는 못 움직이게 해놓고 우리 말로 하면 뭐 이제 깁스, 캐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묶어놔가지고 다른 한쪽은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나가지고 약을 투여해서 살이 빠질 때 근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의외로 움직일 수 있었던 쪽에 운동할 수 있었던 다리는 거의 줄지 않았고 운동을 못하게 막아놓은 쪽이 이제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이런 약을 썼을 때 근육이 빠지는 부분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던 분들일수록 처음에 빠지는 거에 거의 한 80%는 지방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살 빠질 때 어떤 데이터를 볼 때 뭐를 포함을 안 시켰냐면 내장 지방 빠지는 걸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 빠지는 거를 따로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가 마치 근육이 빠지는 걸로 오해를 한 데이터에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간에 저장해 놓은 지방 이런 것들도 이런 약으로 살을 뺄 때 빠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부분이 이게 근육보다는 지방을 저장해 놓은 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 또 그만큼 지방이 더 많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법.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로 살 뺐을 때 내가 근육 줄어들까 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운동하시면 되고 단백질 섭취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썼을 때 하루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섭취 칼로리가 800에서 1000칼로리까지 떨어지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하루에 먹던 거의 절반만 먹는 거니까 이렇게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까지 제대로 챙겨서 먹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고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두 끼, 세 끼로 좀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고 물론 한 번에 다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뭐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써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경우에 살을 빼면서 운동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까지는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거에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게 좀 날씬해지고 나니까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시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이때는 막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에어로빅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항성 운동 그때 늘려주시면 근육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약간 서글픈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운동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왜냐하면 위고비 마운저를 돈을 쓰고 나서도 이분들은 지갑이 두꺼우니까 운동에도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지갑에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미 그런 비만 신약을 쓰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나오면 운동을 집에서밖에 못하고 헬스장 가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좀 홈트라도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라는 건 한정적이니까 최대한 아무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근육이 날아가는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항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량이 있어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중량을 들어주는 그런 운동, 덤벨이나 바벨 들어주는 운동 하셔야 되고 헬스장 가보시면은 직접적으로 또 중량을 안 들어도 뭐 탄성이 있는 끈 같은 걸 잡아 늘리는 방식으로도 또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뭐 수영장 가셔서 수영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 좋은데 이제 그거는 물 속에서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력의 어떤 그런 저항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력을 좀 키우는데 근육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량을 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거를 보통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해보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해야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씩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이 그냥 건강한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은 뭔가 좀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쓴 건강 구독사라는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더 재밌다. 이런 주변의 평가도 많은데 정말 자세하게 썼고 또 내용이 재밌게 썼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영양제를 여러 가지 챙겨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책을 읽고 나시면 좀 뭔가 좀 명확한 그런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읽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책 제목 다시 건강 구독사입니다.